때였다. 뭐 자경,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그런 때였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동상을 세운다는 게, 예, 본인을 얼마나 우상화했는지, 뭐,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 동상 부셔지고 나서 종로에 어떤 분이 동상 흉상 부분, 머리 부분만 또 따로 이렇게 또 잘 모셔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근데 기사에 나왔던데. 아, 여기 있네. 어떤 분이 저기 남산에 있던 동상 머리를 가지고 와서 저기 종로에 있는 집에 마당에 모셔놓고 이렇게 매일 닦아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서 사진 붙여봤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그거 뭐냐, 학생운동에 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만두고 내려와서 하와이로 떠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막 민중들이 이승만 박사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이승만 박사는 욕을 안 하고 프란체스카 그 여사를 그렇게 막 저기 뭐냐 프랑스의 루이 14세 부인 누구죠? 마리 안토네. 예, 마리 앙뚜아네트. 딱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그렇게 마녀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타치가 심하고 뭐 아주 나쁜 여사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신문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아내고 그냥 하와이 가서 조용히 사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 뭐 임종을 부인만 지켰는데 평생 우리말을 안 쓰시던 분이 하필 임종 때 우리말로 유언을 남겨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이제 이승만 박사가 쫓겨나고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서 막 여기저기가 불타고 이제 저기 디자인 쪽은 문화예술 대체로 다 60년 이후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충 60년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보여드렸던 1957년 한국 공예시범소 미국이 와서 지어줬던 거 그때쯤을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 이제 오늘부터 한국 디자인 쪽, 건축 쪽, 뭐 예술 쪽 시작일 것 같습니다. 예술은 좀 얘기가 다르겠네요. 예술. 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나라가 혼란해진 틈에 얼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자기는 이렇게 권력을 이양해주겠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빠지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1961년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하들 데리고 이렇게 서울로 한강 다리를 건너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투스타가 힘이 제일 세다고 하니까요. 요 뒤에 이분일 겁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상공부 장관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앞으로 이제 얘기해서 계속 나올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차차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하고 여기 이낙선 장관, 이 이낙선일 겁니다. 이분이 이 소령 이분이 이제 앞으로 문화예술의 주축이 됩니다. 아주 재밌는 시대입니다. 재밌다고 하면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장군이 이렇게 계엄 선포하고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접수하고 KBS 장악하고 나서 이렇게 다 잡고 나서 내세운 게 세 가지를 내세우셨는데 근대화, 민족주의, 반공 요거 세 가지를 내세우셨습니다. 근대화 여기서 근대화가 문제가 되는데 이 근대화가 정체가 뭐냐? 이 근대화가 제가 서양 쪽 얘기할 때 맨 첫날 얘기한 게 근대였고 이제 한국 쪽 얘기하면서 맨 처음 얘기한 게 근대입니다. 이 근대는 참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근대라고 하면 너무 뭉뚱그려서 의미가 많아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근대화는 아마 산업할 겁니다. 예. 분명히 산업할 건데 근대화라고 써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대화됐다, 잘 살게 됐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서구에서의 근대화 의미는 산업화, 대량 생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의 자유, 권리 신장, 계급의 붕괴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지 않은 건 그냥 산업화지 근대화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아시아 쪽에서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근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돈만 많아진 부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잠깐 뭐 돈 많은 북한 이런 느낌 이렇게 말하면 또 제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민족주의가 계속 또 이게 앞으로도 나올 주제인데 이렇게 민족이라는 게 뭐냐? 이게 민족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민족주의를 강조하냐? 이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반공은 뭐 이승만 때부터 계속 반공했으니까요. 친일파를 처단 못하고 대신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감을 공산주의자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 활동하다가 사형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때 남로당 활동하다가 사형 선고받아서 본인이 빨갱이라고 욕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쨌든 국시를 반공으로 내세웁니다. 국시 뭐 좌우명 같은 거죠. 나라의 좌우명, 이게 가훈 같은 거. 그리고 시작하신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그리고 유신. 이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할 때 그 유신하고 같은 유신입니다. 나라를 싹 개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을 중흥하겠다, 반공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렇게 내세우신 것 같습니다. 늘 이게 60년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 때는 늘 조심했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도 또 제 시선은 조금 약간 좀 그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보기에는 좀 좌파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슬로건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이때 김신조 사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도끼 들고 넘어와서 청와대까지 들어왔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슬로건이 싸우면서 일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으네요. 60년대, 70년대, 20년을 거치면서 산업이 분명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창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가 60년대 전반과 후반이 나뉩니다. 전반은 열심히 했지만 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망하고 해서 오히려 더 쪼그라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북한이랑 체제 경쟁이 붙었는데 1973년까지인가 북한이 우리보다 더 경제가 앞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쪽, 북한 쪽에서, 중국 쪽에서 지원받은 북한이랑 남한이랑 서로 천리만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체제 경쟁을 했는데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서울보다 평양의 지하철이 먼저 나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할 때 초반기에는 60년대 초반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다가 별 재미를 못 보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가서 이제 월남에다가 부대 파견해서 그 전쟁 비용을 받아서 경제 재건에 쓰고 한일 회담하면서 국교 정상하면서 일본에 차관 받아서 쓰고 그리고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돌리면서 그때부터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월남에 파병됐던 사람들이네요. 지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예, 이제 경제도 경제고 박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젊어서 대구에서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대구 사범학교 나오셔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로 있다가 그때 결혼도 하고 부인이 다 있었는데 교사로 있다가 어느 날 군인이 되겠다고 나이도 많은데 대학을 나왔으니까요. 그 사범학교를 나왔으니까 군인이 되겠다고 어느 날 호련히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일본 제국사관학교는 조선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만주의 사관학교, 만주국을 그때 일본이 세웠을 텐데 만주 사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나이가 3살 정도 많았나 봅니다. 다른 또래보다. 그래서 자꾸 거절되니까 이렇게 혈서를 써가지고 충성 맹세를 하고 들어가서 만주사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생에 한해서
일본에 다시 보내줘가지고 일본 제국학교를 다니게 해주는데 제국사관학교를 또 일본 제국사관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수료를 하고 돌아왔는데 해방이 되고 유교가 저기 해방이 되고 한나라한 틈에 저기 남노라당 활동을 좀 하시다가 유교 전쟁이 나서 남한군 장교가 돼가지고 저기 육사를 처음에 육군사관학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존의 군인들을 얼른 재교육시켜서 내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교가 되고 결혼도 다시 하고 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쭉 살면서 만주에서 많은 걸 배워옵니다. 일본이 만주라는 나라를 세울 때 만주라는 국가 중국 땅에다가 만주국이라는 그 괴뢰 국가를 임시로 세웠다가 지금은 없어지지만요. 이론은 나라가 망할 전쟁이 지면서 없어져 버리지만 그 만주국 영어로 만출이라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 만주 국가를 세울 때 일본식으로 근대 국가를 세워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배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시면서 국가를 개조하는데 굉장히 일본에서 했던 방식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예, 이 지금 국민교육헌장을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어리셨을 때 이거 외웠을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이것까지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뭐냐, 첫 번째 줄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개인을 국가주의의 한 요소로 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면서 국민들 정신 개조에 예를 올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딱 일본에서 옛날에 했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그리고 멸군과 방첩을 아주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육을 시키고요. 공산당을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좀 이견이 있으시거나 너무 듣기 거북한 거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방공대 네. 같은 거. 예. 입니다. 예. 이게 저희 국민학교 클래스룸이 기억나네요. 예. 어머, 이게 몇 학, 74년? 아. 저도 어릴 때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교육원장은 저는 외우지 않았어요. 교육원장은 제가 다닐 때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 그때. 저희 때가 첫 해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때가. 네. 이거 말은 들어도 처음 봐요. 이렇게. 아. 처음부터 끝까지는 오늘 처음 보고 말은 들었어요. 나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우리 아침에 조회할 때 잠깐 사적인 얘기인데 이거 각 반 대표가 나와서 다 외우는 사람이 그 연단에 서서 이거 했어요. 그랬구나. 저도 이거 외웠던 것 같은데, 예. 슬픈 시절이었죠. 제가 세대가 틀려요. 어릴 때, 저도 방공변 대회 있었고, 표 쓰기, 방공 포스터 그리기. 맞아요. 예, 이거는 해마다 늘 하던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표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민방위 훈련하고, 포스터 그리기 할 때 맨날 상 받았던 기억나서, 이렇게 북한에 막 털난 손 그리고 막, 피 흘리고, 이빨 나오고 그런 거. 예, 항상 북한은 약간 드라큘라 같이. 맞아, 나쁜 사람. 여기 나온다, 멸공작품 전시장. 이렇게 뿔난 거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북에서도 그렇게 그렸어요. 남한 사람을. 아, 그래요? 예. 내가 그 당시에는 못 봤지만 그 후에 가니까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린 거를. 그거는 조금인데 말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남한에서 왔는데 나 뿔같이 귀신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은 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도 남한 사람들이 다 귀신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머리 삐죽삐죽 나오고 그런 거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도 기억나는 게 맨날 손톱 나오고 막 피 흘리고 이빨 있고 막 빨간 눈에 그리고
예. 근데 그게 맥혔나요? 아, 그러면 상을 주니까, 이제. 상이 뭐였어요? 상이 뭐였어요? 아, 그냥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뭐, 방공 포스터 그리기, 뭐, 1등, 뭐, 이렇게 하면 상장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거 줬죠, 선생님. 저기, 그, 공책. 예, 공책 연필, 줬어요? 공책, 뭐, 지우개, 이런 거, 예. 어, 예, 그랬구나. 마당에서 애들이 네. 채점했다. 멸공. 이란 테스트. 예, 예. 태권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태권도도, 장을 제일 처음 암기상 1등을 받았어요, 제가. 아이고,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못했죠, 그 후부터. 그 암기를 많이 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말이 안 되네. 아, 말이 안 되죠, 선생님? 그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저는 예. 여기 안 들어봤는데, 아이고, 한번 들어보니까 재밌어서 가끔 들어올게요. 아, 예. 네, 근데 녹음을 다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녹음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나간 건 녹음으로 좀 들으시고. 예. 저 녹화 중이라서 얼굴을 안 띄워놨습니다, 예, 지금. 네. 예. 저기, 태권도가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만들어진 저기 무술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렇게, 뭐라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무술, 그 학생들, 청소년들, 혹은 군인들, 이렇게 정신 교화하는데 좋은 그 전통적인 태권 아니고 가라테도 아니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시대에 만들어서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 무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태권도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군인들은 또 태권도 다 일단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태권도 만들어질 때 또 같이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 그 부채춤, 예. 외국인들 오면은 항상 이렇게 부채 들고 막 돌고 하는 그 춤이 이게 전통 무용이 아니라 요 시대에 만들어진 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그 대통령이 저기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민족 예술이라는 것, 민족 무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통이라는 게 계속 흘러온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할 때 대통령이 그렇게 조선 시대를 싫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씨 조선, 그 조선이 부패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선 시대 것들은 굉장히 이 시대 6, 70년대 역사라고 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특히 싫어하셨던 게 그 무당 색깔, 오방색 단청 이런 거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쭉 넘어가겠는데, 이게 80년대는 한참 뒤인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간첩잡기 역할, 아, 그리고 그 국민을 계속 20년 내내 통제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약주 한 잔 드시면 밤에 그 통금 때문에 경찰서에 바로 자고 나오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전화국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야간 근무하고 나면 그냥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 좀 넘으면은 그 사이렌 울리고 이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잡아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유, 옛날 얘기네. 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 이게 68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청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뭐 그냥 노래 가사 그대로입니다. 새마을 노래가 대통령이 직접 지으셨던 건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각집도 없애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들 보여드리는 게 국가를 개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정신들을 개조하고 어른들도 뭐라 그럽니까? 미풍양속, 풍속을 개조하고 살고 있는 생활 환경, 터전을 개조하고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 처남인가 공화당 총재인가가 시멘트 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시멘트를 막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시멘트 보내줘가지고 시멘트로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면서 전부 집을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새로 마을을 만들면
많이 쓴 데는 또 시멘트 새로 보내주고, 예, 그래서 새마을 운동하면 그냥 시멘트 바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정도로 시멘트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과거 일본이 150년 전에 메이지 유신 때 하던 그 과정입니다. 이 유신 체제가 그 메이지 유신의 그 유신하고 비슷한 거고, 그리고 그 저기 초창기 군부 정권 이때 그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종필 총재도 그렇고 많은 군인들이 일본식 군사 교육을 받고 일본의 근대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서 예, 약간 일본 초창기 모델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개조, 그 주변 환경도 바꿔 나가고 시스템도 정비하고 예, 그리고 과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무시하고요. 저기 지난번에 일본 메이지 유신 때 그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 예,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 그 천엔짜리에 나오는 그분, 일본 열도를 개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4살, 5살 이후로는 싹 다 죽어야 된다. 일본의 전통은 정말 너무 저기 야만적이다. 그러면서 서양의 전통을 받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일제시대보다 약간 더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통을 굉장히 무시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없애버린다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 생활 복장 간소화하는 패션쇼도 열고 제가 내일 옷 같은 거 보여드리는 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활을 곳곳을 다 통제한다 그럽니까? 엊그제 읽었는데 밥그릇을 통제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공깃밥이라는 거 조그만 납작한 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밥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식당에는 이 공깃밥을 써라. 근데 옛날에 큰 대접 같은 데 밥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공깃밥 그릇을 주니까 밥이 너무 작다고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한 번 안 쓰면 행정 경고, 2번 안 쓰면 식당 폐업, 뭐 이런 식으로 갔나 봅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모든 식당들이 밥그릇 그 작은 거 이렇게 밥그릇 포갤 수 있는 거 납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 밥그릇 작은 거 그걸 쓰게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밥그릇부터 옷부터 정신부터 모든 걸 60년대 이후로 개조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제 이 시대에 맞게 각색이 됩니다. 예. 정권에 맞게 각색이 되고 이제 애를 너무 많이 놓는다고 이제 애기 놓는 것까지 통제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요즘 중국 같은 모습이죠. 중국에서 애 하나만 낳아라. 그러다가 얼마 전에 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애를 많이 놓는 게 가난의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불만나 잘 길러서 천불소득 이룩하자. 예, 아기를 불만나서 우리가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나라가 천불소득을 이룩하자는 겁니다. 천불 지금 3만 불이니까 천불 30분의 1이네요 지금. 예. 일단 애 둘만 넣자. 산하 제한부터 모든 게 이제 국가로부터 통제되고 국가가 뭐 개인의 생활과 정신까지 다 통제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디자인, 건축, 공예 뭐 이런 거하고 독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겠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시면 모든 게 다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범근 씨네요. 얘가 차두리인가? 차두리가 동생인가? 하나만 뒤놓고 그만두겠어요. 예, 옛날 광고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두 번째. 하나, 둘, 셋째.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약속을 안 지켰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한 거서 돈 많이 벌고 자기 셋 났잖아. 79년 세상. 60년대 이후로 이제 그 국가 시스템이 정비됩니다. 그 50년대 미군정 들어오고 나서 한국에 미국 방송국 AFKN 라디오 방송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참 지나서 61년에 KBS 방송국이 생기고 광고 방송 시작되고
그다음 64년에 TBS 동양방송 삼성에서 하던 그 동양방송 생겼다가 뭐 나중에 망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이라는 게 이때부터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닛산에서 뭐냐 좀 더 사진 나올 것 같은데 닛산에서 그 블루버드라는 닛산 1호일 겁니다. 아마 그 차의 부품들을 싹 다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해 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고요. 자, 50년대 후반에 지난주에 그 시발 자동차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미군 집차의 미션과 엔진을 사가지고 철판을 손으로 두드려서 그 드럼통을 손으로 두드려 펴서 차체를 만든 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60년대 넘어오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이지만 그리고 66년에 금성사가 최초로 TV를 생산하고요. 이게 59년 이 라디오 만들기 59년이네요. 이 라디오를 만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텔레비 만들고 쭉 만듭니다. 이 라디오가 너무너무 안 팔렸지만 이제 저기 군부가 집권하고 나서 밀수품 금지 운동 그거 밀수품을 일본에서 들어오는 밀수품을 강력하게 금지하면서 국산품만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라디오를 막 사가지고 노골처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금성사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이제 저기 종합 가전회사가 됩니다. 하고 67년에 대우자동차, 신진자동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기 도요타가 저기 금형을 줘가지고 코로나, 파블리카, 지프 등이 생기고요. 동양맥주, 럭키, 사마인대소 등등 생기고 60년대 이후에 이제 저기 그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한국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59년에 만들어진 라디오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요. 일본 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일본 거 그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껍데기를 벗긴 겁니다. 이거 내부에는 기술이 없어서 독일에서 온 henken인가 하는 사람이 독일 기술자가 내부 설계를 해주고 한국에서는 이때 당시에 디자이너가 없어서 박용기라는 분, 이분은 그 서양화 하시던 분인데 금성타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일본 산료랑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금형이나 뭐 노브들, 스위치들을 국산 금형으로 만들었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햇빛 받으면 색깔이 변하고 뭐 잘 망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첫 번째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이게 얼마 전에 금성타에서 이제 다시 찾고 있는데 원형이 남아있질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모형 레플리카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라디오들이 만들어지고요. 텔레비전도 만들어지고 선풍기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대하게 많이 도운 건 확실히 있고요. 정부가 라디오를 많이 팔아줘서 팔아줬기 때문에 쭉 2차, 3차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디자인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이너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본의 카탈로그를 아키하바라 가서 카탈로그를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일본 최신 제품 카탈로그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디자인의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88년 올림픽 전후까지 계속 이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방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후반에 생기는데 일본의 산요전자에서 OEM 납품하던 업체가 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OEM으로 생산하거나 모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유의 건 별로 오리지널 원천 디자인 그런 건 별로 없이 그냥 모방을 쭉 하던 시대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기념품인데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에 5, 6, 7년대 와서 보고 찍어갔나 보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 깜둥이 인형? 예, 근데 이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붙여봤습니다. 그게 기념품들이 그 나무를 로구로라 그럽니까? 이렇게 거기다 물려가지고 돌려서 붓질해가지고 어릴 때까지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목에 스프링 들어가지고 목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6, 70년대 지나면서 이제 뒤늦게 대한전선, 이게 대우전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뒤늦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중하학 육성, 그리고 전자단지, 군미 전자단지 만들고 중하학 육성, 그게 70년일 겁니다, 아마. 그걸 일제히 진행하면서 가전 3사에서 엄청나게 가전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저기, 이때 당시에 수출이 꼭 1965년인가? 저기, 1차 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나서 내수 시장이 영 안 받쳐주는 걸 알고, 그 수출 위주로 국가 정책을 바꾸고 나서 수출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런 슬로건 내걸고 수출품을 엄청나게 많이 장려할 때였습니다. 장려할 때 이제 가전 3사들이 중천견하면서 비록 카피지만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각 가전 3사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그냥 특징이 없습니다. 일본 거 그대로 베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베낀다, 모방한다 그런 개념도 없고 와 우리가 일본 거하고 똑같은 테레비를 만들었는데 우리 기술 정말 발전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요. 베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나라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섞였구나. 60년에 넘어가겠습니다. 60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전화기고 금성에서 만든 금성 1호고 최신부가 최신청이 됐다가 지금 전화국이 됐다가 지금은 KT로 바뀌어버렸네요. 최신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의 헨리 드레이퍼스 전화기, 미국 전화기를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요걸 만든 분은 민철홍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십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고 디자인과 교수 1호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고. 근데 이 교수가 왜 디자인을 했지가 아니라 80년대까지 한국에는 디자이너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입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 교수들이 대부분 학교 나가면서 밖에다가 사무실 차려가지고 나라 일을 받거나 기업들 일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해줍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 교수이자 전문 디자인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그 올림픽 포스터까지 쭉 이분들이 다 합니다. 이 원로 교수분들이 사무실 차려가지고 밖에서 다 합니다. 이분은 특히나 나라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우표 만든다, 포스터 만든다, 담배감 만든다 그런 거 있으면 전부 이분이 일을 받아와가지고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60, 70년대 디자인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했다. 이건 금성사에서 1968년에 나온 그 토스트기네요, 토스트기. 근데 이 박용기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라디오 만든 사람, 세양학과 나온 분입니다.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하는데 세양학과 나온 사람은 그래도 미술을 했으니까 이분이 전문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대개의 디자인은 그냥 일본 거 하나 갖고 와서 베끼거나 비슷하게 만들거나 그런 분위기입니다. 디자인만 그런 게 아니라 건축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는 일본의 잡지 가지고 와서 그대로 베끼고 영화 포스터는 일본 영화 포스터 가지고 베끼고 CF는 이제 매주 일본을 드나들면서 비디오 테이프 떠다가 우리나라에 납품하면 그거 보고 또 똑같이 만들고 그런 시대입니다. 한동안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68년에 럭키하고 금성에서 이게 한국 무역 박람회라는 걸 했네요. 68년이면 아마 그 나라에서 코트라 무역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무역 박람회를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 수출을 많이 먹고 살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 해마다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 박람회가 뭐라 그럽니까? 기업 간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고 그 기술 경쟁력을 과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박람회장을 제일 많이 디자인하셨던 그 사람은 또 홍익대학교의 한두룡 교수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럭키 비누, 럭키 치약, 이때 당시에 럭키 알프스, 제가 알프스는 본 적이 없는데, 럭키 알프스랑, 금성 알프스라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키 초창기의 캐릭터 마스코트 토끼입니다. 67년에 금성사가 에어컨을 생산을 하고,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것들을 금성사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금성사 내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디자이너도 없고, 아마 이것도 어디 일본 카탈로그나 뭐 어디 그 미국엔 잘 안 나왔으니까 주로 일본 거일 것 같습니다. 일본 카탈로그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저 제품을 만들면서 저게 뭐냐, 전통적으로 제품 만들 때는 저기 자개 만드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뭔가 장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것들은 대부분 다 용머리 만들고 자개를 놓고 장식을 하는데, 1호 제품부터 아주 깔끔한 모더니즘 제품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원과 깔끔한 선의 모더니즘 제품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모더니즘 디자인이 뭐다, 뭐 그런 개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더라도 제대로 교육받은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의 카탈로그로 보면서 일본의 수출 제품들을 카피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이 모더니즘 조형이라는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방을 통해서, 카피를 통해서. 텔레비전입니다. 이 초창기 텔레비전 보시면 이거 말고 가구로 만들어진 텔레비가 있는데 사진이 없나? 잠시만요. 그 텔레비가 있을 텐데. 사진이 없네요, 지금. 1호 텔레비전에 보면 저기 텔레비전이 그 가구처럼 생겼습니다. 앞에 문짝이 붙어 있습니다. 문짝이 붙어 있고 밑에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텔레비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팔려고 보니까 일반인 가정에서 가전 제품이라는 거,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성사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가구로 나무로 괴짝을 짜가지고 다리도 붙어 있고 나무로 괴짝을 짜고 텔레비전 스크린 앞에 문을 드르륵 하는 다 아실 겁니다. 문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 볼 때는 자물쇠를 채워놓고 이제 볼 때 자물쇠 풀어서 열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여서 보는 텔레비전을 만듭니다. 처음에 이제 가전제품이 가정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하이테크한 기계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인식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거부감, 저런 전자제품이 있으면 뭔가 밑에 비싼 거니까 받침대를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고 귀중한 거니까 문을 이렇게 닫아서 잠궈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이 아니라 가구로서 앞에 괴짝을 짜가지고 문도 달고 다리도 달고 그렇게 팔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비슷하게요. 처음에 건 다리가 붙어 있네요. 이제 세탁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하이타입니다. 이제 럭키 하이타이 1호입니다. 이제 모든 생필품들, 경공업 제품들, 전자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중화공업 육성 대책이 70년이니까 그거까지는 안 갔네요. 이제 저기 하이타이를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50년대에 보면 전부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쓰고 영어로 이름 짓고 막 그런 걸 막 하니까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영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강제합니다. 영어 쓰지 마라 라고 하니까 한글로 쓰고 조금 있으면 저 하이타이라는 말도 안 쓰고 이제 우리말로 다 바꾸는 작업이 좀 진행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럭키 하이타이를 만들면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서구식 모던 조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품들에서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차입니다. 1967년이네요, 이건. 이게 포드, 현대자동차가 이때 생기는데, 이때 처음으로 미국의 포드랑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포드 차를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서, 코티나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 닛산 차를 가져온 세나라 자동차. 이게 국산 세단 자동차 신성호? 이게 국산이 아닐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크라운에서, 일본 도요타 모델을 가지고 와서 크라운 자동차라고 나오기 시작하고요. 60년대부터 경공업, 중공업 한꺼번에 다 시작이 됩니다, 이제. 퍼블리카, 신진자동차. 신진이 대우전신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기아에서 나온 3년차입니다.
대부분 다 일본 모델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걔네들이 금형을 탁 찍고 나서 폐기하는 금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가지고 와서 다시 찍어서 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겁니다. 60년대 자동차 회사 모습입니다. 근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5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사람이 손으로 드럼통 펴가지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58년인가 그랬는데, 지금 60년대에 이제 갑작스럽게 공장이 다 지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취임하고, 조국 근대화 주장하면서 급작스럽게 나라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급속하게 바뀌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차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금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요건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좀 유독 다른 케이스네요. 현대자동차 1호입니다. 현대에서 첫 번째 차로 미국의 포드 차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포드, FORD 그대로 써 있습니다. 포드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분이 엄앵란 씨입니다. 이제 뭐 당시에 레이싱걸 그렇게 봐야 되나요? 포드 차를 갖다 놓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까지 조립하는 품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 가다가 계속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티나가 별명이 코피나였다고 하네요. 내려서 하도 밀어야 돼서. 예. 어쨌든 조립 품질은 떨어지지만 우리 스스로 남의 걸 가져오건 말았건 차를 생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68년에. 이제 현대차는 지금 세계적인 차가 돼버렸으니까요. 아주 짧은 시간에요. 예. 대통령은 이제 모든 국민이 모두 이제 정신교조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산업화를 해서 외화를 벌고 국가가 이제 근대화되기는 걸 이제 앞장서서 끌고 나가신 분이죠. 그래서 전 산업을 수출을 해야 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미술 수출 이런 효를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특히 글씨 남기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셔도 이렇게 휘호를 써가지고 남겨주면 표구에서 걸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한국 공예품 수출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여기 오셨던 겁니다. 한번 사진이 어디 있을 겁니다. 사진이 어디 갔지? 사진 또 없네. 이제 다음 주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60년대까지 이제 수출품을 열심히 만들고 생산하고 했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수출품을 열심히 선적해서 보내면 당시에 배 싣고 미국까지 가는데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은데, 수출품 포장지가 너무 열악한 겁니다. 포장지가 열악해서 가는 도중에 바닷물에 부식돼 가지고 포장지가 망가지고, 그리고 또 수출품 포장지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껍데기가. 제품은 만드는데 껍데기가 너무 초라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던 수출 확대 회의라는 게 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 장관들이 모여 앉아 있고 각 정계 기업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항상 기업 대표들한테 요즘 뭐 수출하는데 힘든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현대 회장이 나와서 뭐 수출하는데 뭐 송장이 너무 늦게 나와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곧바로 장관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빨리 대출해줘. 빨리 송장 내줘.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최대한 잘 되게 하는 회의인데, 수출 확대 회의에서 이 포장지가 문제가 좀 됐나 봅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포장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요. 수출 크레임이 자꾸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공부 장관한테, 당시에 상공부 장관한테, 이낙선 상공부 장관한테 곧바로 포장지, 외국의 좋은 포장지, 우리나라 안 좋은 포장지를 2개를 보내줘가지고 비교해보고 포장지를 어떻게 좀 개선해봐라 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한테 지시라는 건 무조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그래서 상공부가 이때부터 부랴부랴 포장지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포장지가 디자인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포장지가 디자인이고 디자인이 포장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랴부랴 먼저 뭘 하냐면 이게 상공부에서 상업공업미술전람회라는 걸 개최를 해버립니다. 이게 상업공업미술전람회는 수출품들을 모아가지고 수출품들을 출품받아서 모아서 전람회를 하고 수출을 장려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이 상공미전입니다. 상공미전이 66년 생기고 그리고 저기 뭐냐 좀 이따가 대한민국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좀 이따가 저기 작은 기관 세 개를 후루룩 합병시켜가지고 그 처음에 수출품 포장센터, 수출품센터, 한국 공예 수출품센터라는 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디자인 포장센터 1970년에 만듭니다. 1970년에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라고 구로동에다가 포장지 만드는 공장 그리고 연건동에 그 서울대 병원 맞은편에다가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라고 정부에서 출자해서 이렇게 디자인 진흥기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게 아마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된 게 대통령이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포장지 크레임이 하도 높다고 하니까 그거 좀 해결해 봐라 라고 지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있고 당시에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나라 주된 수출품이 제가 알기로는 가발하고 섬유로 알고 있는데 60년대 후반 들어서 미국에서 섬유 규제를 겁니다. 아시아에서 하도 싸구려 섬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해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쿼터제를 줘가지고 한국에서 너무 섬유를 너무 싸게 파니까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쿼터를 걸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이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게 왜 자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랬냐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걸 다 정부가 다 하던 시대니까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건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고 장관들이 나서서 막 설쳐서 수출을 하던 때라서 자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게 다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출품을 늘려야 되는데 섬유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출품 수입 할당을 걸어버리니까 이때 당시에 또 화두가 됐던 게 섬유를 고급화해라.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섬유를 만들어라라고 얘기가 되면서 또 디자인의 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섬유에다가 패턴을 예쁘게 입혀서 비싼 섬유를 만들자 하던 게 1960년대 후반에 화두였는데 이게 또 간접적으로 이게 디자인 포장센터입니다. 서울 그 연건동 대학로의 서울대병원 맞은편에 있는 디자인 포장센터고 지금은 이제 저기 다 팔고 저기 성남으로 이사 갔습니다. 여기는 가보시면 홍익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네. 이건 70년대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70년대 들어서 이건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이건 서울대학교의 조용재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어릴 때 일본 일제시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본말도 능통하시고요. 일본을 늘 오가면서 일본의 최신 유행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다가 곧바로 출시해버립니다. 이건 신세계 백화점에 제 포장지 패키지하고 여기 신세계 항문의가 있네요. 글씨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70년대 굉장히 이걸로 히트를 치신 분입니다. 기업 CI 많이 해주고 포장지 많이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점점 돈을 많이 버니까 디자인이 고급화되기 시작하고 고급화되는 걸 디자이너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수요를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때까지도. 이게 지금 70년대 신세계 백화점 CI, BI 뭐 이런 건데 여기 그 브랜드 만들고 패키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도 70년대 얘기일 겁니다. 오비 맥주면 동양 맥주인가요? 옛날에 아사히 기린 아사히인가? 그 일본이 남기고 간 맥주 회사를 불화받아가지고 두산, 제가 기억이 맞다면 두산일 겁니다. 적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만들다가 이렇게 60, 70년대 들면서 이제 그 제품을 고급화시키면서 디자인을 입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라는 게 60년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LG에서 60년대 후반쯤 만들기 시작하고 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이 사용하는 물건까지도 디자인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카피를 했거나 말았거나.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굉장히 수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디자인에. 그래서 아까 상공비전이라는 거 이거 할 때마다 와서 테이프를 끊어주십니다. 대통령이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장관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본인이 와서 테이프를 못 끊으면 대신에 유경수 회사를 보내서 테이프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시회를 하면 테이프 끊고 들어가서 한 바퀴 석 둘러보고 멋지구만 한마디 하고 가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밑에서는 이제 여기 대통령이고 바로 뒤에 상공부 장관이 서 있습니다. 이낙선 장관이. 상공부는 수출품을 총괄하는 부서고 이제 상공부 장관이 움직이면 그 예하에 쭉 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디자인 개선하라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없는 디자인 포장법이라는 걸, 디자인 포장진흥법이라는 걸 한국에서 최초로 만듭니다. 197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디자인진흥원은 1970년에 만들어집니다. 딴 나라들은 다 민간기관인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워낙 이렇게 포장지 수출품을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민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쭉 다 이끌고 가버리고 전시회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자인은 이제 정부가 수출품을 잘 팔기 위해서 처음에 진흥을 하기 시작했다. 이 재밌는 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 정비 사업을 하면서 모든 대학생들 데모하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싹 다 갈아엎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축소하고 막 이렇게 과 날려버리고 막 대학 정비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과들은 다 축소가 됐는데 디자인하고 공예 쪽만 손을 안 댑니다. 여기는 수출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다. 그래가지고 문교부에서 손을 안 대서 그대로 존치되고 그리고 정부 끝날 때까지 정원이 6배로 늘어납니다. 디자인하고 공예 쪽만 수출의 중요한 부서다. 실무의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손을 안 대가지고 6배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디자인 관련 학생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해져서 이거 막 필요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 과들은 계속 커집니다. 이거 아까 상공미전이라는 건 정부에서 처음으로 디자인 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이제 각 대학이랑 이런 데서 출품을 해가지고 상 받은 작품입니다. 이게 1966년이네요. 이 강창균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국내과 교수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자꾸 서울대 교수가 나오네요. 이때까지 홍대도 디자인과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때입니다. 이화여대는 디자인과가 설치가 됐지만 그 양반집 교수들 양재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장식 미술, 뜨개질하고 양재하고 이렇게 꽃꽂이 바느질 같은 거 하고 아니면 그 그림 그리는데 약간 자기 같은 느낌. 그래서 1차 때 첫 번째 대통령상을 받은 게 수출품을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뜬금없게 서울역사계획 서울역의 디자인을 낸 사람이 1등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상 받은 거 조금 있다가 막 신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일본 거 뺏겼다고. 이렇게 막 너무 일본 거 뺏겼다고 해서 신문에 난리가 나는데 당시에 60년대는 그냥 다 일본 거 뺏깁니다. 2차 때는 막 항공미전 포스터가 또 일본 걸 뺏겼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나고. 근데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 받은 거 보면 수출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자꾸 상을 받습니다. 고양이 장식품, 아까 제가 한국 관광기념품이라고 해서 깜둥이 인형 있고 막 색동 옷 입은 목 떨리는 거 그런 거 보여드렸는데 유치하면서 이게 한국 기념품이랍니다. 그랬는데 그런 게 또 나왔네요. 고양이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거 혹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6, 70년대까지.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세시네. 건축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6, 70년대 막 한국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집을 버리고 서울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경하면서 먹고 살려고 뭐 이렇게 뭐 빚져서 야밤에 도주하기도 하고 그냥 먹고 살려고 보따리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달동네가 됩니다. 뭐 초창기에 50년대 해방되고 나서 임자 없는 땅에 적산 가옥에 아무나 들어가 살다가 임자가 돼버리고 아니면 남영동 같은데 뭐 산에 이렇게 말뚝만 박으면은 그냥 자기 땅이 되고요. 피난민들 와가지고 또 이렇게 땅 쪼개서 살고 그러다 보면서 그냥 자기 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뚝 많이 박은 사람이 넓게 박은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계속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에 집이 모자라고 달동네가 막 넘쳐나고 하니까 또 정부에서 처음으로 60년대 아파트라는 걸 짓기 시작합니다. 마포에다가 마포 아파트, 시범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이걸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고 저거 집이 마당도 없고 남의 집 머리 위에 또 다른 가족이 살고 회개망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늘 하는 게 그렇듯이 공무원들을 들어가 살게 합니다. 여기다가 공무원들을 누구 들어가라. 약간 공산당 같은 시대니까요. 북한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름이 문화주택인가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막 끕니다, 이제.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 살면서 이제 막 새로운 시대의 그런 건축 양식, 막 멋진 신세계 같은 느낌, 그런 게 들기 시작했는지 인기가 막 높아집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좀 이따가 아파트가 점점점 귀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60년대 초반부터 박정희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어찌나 서울로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갔는지 이때 당시에 집값이 100배 폭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배, 딱 100배. 그리고 강남 개발하면서 막 아파트 막 지어서 분양할 때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강남을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머리를 떠가지고 강남에 2호선을 쫙 깔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강북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강남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는 또 민감하니까 그 처음에는 그 고등학교 가족들, 교사들, 뭐 교장 가족들이 쫙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따라서 학부모들이 고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또 쫙 따라가면서 강남 아파트 붐이 일어나 버립니다. 거의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저절로 인위적으로 부양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만들고 막 뿌려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60년대가 참 재밌습니다. 대충 요 정도 할게 3시간 넘어버렸네. 지금 아파트 요 아리랑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리랑 되게 재밌습니다. 아리랑 꽃신 이 아까도 아리랑 라디오거든요. 아리랑 라디오, 아리랑 꽃신 윤복희 씨가 또 나오네. 미국 문화. 미니스커트. 네.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고 난리 났던 거 아리랑 드레스 이분은 엄앵란 씨입니다. 이 아리랑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전통 문화가 60대 들어서 막 깨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한복인데 가슴 파놨다고 막 신문에서는 저 가슴 다 내놨다고 막 욕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 윤복희 씨가 미국 가서 미니스커트 입고 왔더니 또 막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히트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세계 그 60년대 히트를 치고 미국 문화니까 새로운 거를 너무너무 환호하면서 한편에서는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문화가 급속히 바뀌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다 바꿔버리는 시대이기도 하고 전통을 굉장히 좀 무시하면서 시멘트 발라버리면서 전통 초가집 없애고 양옥집으로 다 바꾸는 시대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봤지만 너무 60년대 한꺼번에 많은 게 바뀌어서 참 대단하구나, 속도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느낌은 듭니다.
후라가 넘길게요. 이제. 일본 차관받아서 지었던 장충체육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인데. 메트로 호텔. 네, 김수건 씨가 일본에서 동경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마 초창기에 지은 건물일 겁니다. 이제 새로운 건물, 근대식 건물들이 등장하네. 남산시, 기억난다 이거. 남산 시립도서관. 예, 음. 김중업 씨도 유럽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하실 때네요. 예, 지난주에 서울대 교수하다가 유럽에서 도망갔다가 르꼬르비치한테 사사받고 돌아와서 이게 아마 이때쯤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정권한테 찍혀가지고 또 다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인데 네. 어디지? 유엔 묘지? 이 부산의 간만동에 있는 유엔 묘지를 이분이 전통 문화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지은 건축물입니다. 한국 근대 건축도 60년대 새로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발주해서 만든 그 민속박물관, 요때부터 박물관, 미술관 싹 다 새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 근대 시장은 국립백서 박물관은? 예. 이거 지을 때도 저기 정부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지으라고 다 그냥 지침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만주에서 새로운 건물 지을 때 전통을 지붕에 올리고 밑에 콘크리트로 짓는 방식. 이게 전쟁 때 폭격 맞을까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일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네.